안녕하세요. 미준의 집입니다. 오늘은 미준의 집의 저평가 종목 찾기 시리즈의 다음 타자 아마존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정말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마존은 그동안 경이로운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대부분의 주식들이 크게 빠질 때 아마존은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최근에는 3,000달러에서 3,400달러 사이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론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마존이 현재 최소 15% 이상 저평가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궁금하셨던 분은 긴 영상 시청 없이 지금 나가셔도 되고요. 그 이유와 투자 아이디어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영상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아마존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4분기 매출을 부문별 구분을 해놓은 건데요. 먼저 온라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이죠. 매출은 664.5억 달러로 전체 매출 중 52.9%나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부분이 40.2억 달러로 3.2%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판매자 서비스가 273.3억 달러로 21.8%, 구독 서비스, 즉 아마존 프라임이죠. 이게 70.6억 달러로 5.6%입니다. 그 다음에 AWS, 즉 클라우드 사업 부분인데 이게 127.4억 달러로 10.1%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부분인데 여기에는 광고와 페이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기타 부분은 79.5억 달러로 전체 매출에서 6.3%를 차지하네요. 그래서 매출 비중으로 보면은 온라인, 판매자 서비스, AWS, 기타, 구독 서비스, 그리고 오프라인 부분 순으로 큽니다. 지역별로 보면 북미 지역이 753.4억 달러로 전체 매출에서 60%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매출이 374.7억 달러로 약 29.8%, 그리고 AWS가 127.4억 달러로 약 10.2%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북미 지역 매출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글로벌, 그 다음에 AWS 순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영업이익으로 한번 보자면 2020년 4분기 기준 총 영업이익은 38.8억 달러였는데 북미 지역은 19억 달러로 약 49%, 글로벌 지역은 마이너스 6.2억 달러로 마이너스 16%, 그리고 AWS가 26억 달러로 67%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는 달리 영업이익에서는 AWS, 북미 지역, 글로벌 선으로 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존의 수익이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AWS, 다시 말해서 클라우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존은 리테일 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클라우드 기업으로 보는 게 더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의 주요 경쟁사를 보면 우선 온라인 상거래 부분에서는 JD.com, 월마트 등이 있고 클라우드 부분에서는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주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 서비스 부분에서는 이베이와 엣지 등이 있고요. 구독 서비스 부분에서는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등이 있고 오프라인 판매에서는 월마트, 코스코, 타겟, 크로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비자, 구글, 페이스북 등이 있죠. 아마존이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경쟁사도 굉장히 많은 느낌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아마존에 투자하는 저의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막강한 해자입니다. 미국의 전자상거래는 빠르게 성장해오고 있고 코비드-19을 기점으로 그 성장 속도는 가속화될 겁니다. 이러한 미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지금까지도 그래왔듯 앞으로도 아마존 중심의 성장이 될 것입니다. 월마트, 타겟 등 오프라인 소매 기업이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무기로 일부 품목, 예를 들면 음식료 같은 그런 일부 품목을 잠식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배송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에 불과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률이 15% 내외를 기록할 때 아마존은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2020년 기준 미국의 이커머스 시장의 1위는 시장 점유율 38.7%를 가져가고 있는 아마존이고요. 2위인 월마트는 5.3%의 시장 점유율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극복할 수 없는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격차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아마존이 수년에 걸쳐 구축한 풀필먼트 네트워크 덕분입니다. 참고로 풀필먼트 네트워크는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풀필먼트 물류 업체가 판매 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배송부터 보관, 재고 관리, 교환 환불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를 말합니다. 빠른 배송이 중요한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풀필먼트 네트워크가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데요. 아마존이 구축한 이 풀필먼트 네트워크는 단기간에 달성 가능한 서비스가 아니라 지속되는 투자로 인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복제와 모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령 월마트와 이베이가 각각 2일, 3일 배송 보장 서비스를 출시했지만 효과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이들 기업의 경우에는 아마존 대비 배송 가능한 상품이 매우 적어 충생 고객 확보가 어렵고요. 심지어 배송도 빨라야 2일이기 때문에 아마존이 제공하는 1일 배송 서비스 대비 전혀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처럼 풀필먼트 네트워크는 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네이버도 자체 네트워크 구축이 어렵다고 판단돼서 CJ와 전략적 제휴를 맺기도 했습니다. 월마트와 같은 리테일 업체뿐만 아니라 물류기업도 아마존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 서비스를 개편하고 있으나 역시 효과는 미미합니다. 아마존이 구축하는 풀필먼트 창고에 재고를 쌓아놓고 주문 후 바로 배송이 시작되는 FBA, Fulfillment by Amazon과 배송차의 서비스가 굉장히 큽니다. 아마존의 이러한 풀필먼트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인지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Scan is full. Drop it down the line. Amazon says its 100,000 robots inside the fulfillment centers help make this whole process more efficient. In 2012, Amazon bought robotics company Kiva for $775 million and started using robots in its fulfillment centers a couple years later. Now, there's driving robots that move inventory around, robotic arms that lift boxes and pallets, and even a new robot that can package items in custom-sized boxes. 여기에 더해 최근에 아마존은 더 빠른 배송을 출시했는데요. 보시면 오후 5시 이전에 주문할 경우 오후 10시까지 제품을 받을 수 있고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주문하는 경우에는 이길 오전 8시까지 받을 수 있는 초특급 배송입니다. 우리나라의 쿠팡이 제공하는 로켓 배송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지리학적 요건을 고려했을 때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마존이 그동안 수년에 걸쳐 구축한 풀필먼트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른 업체가 이러한 부분을 모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아마존만의 고유한 경쟁력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의 대부분의 소비자는 아마존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대표 은행 중 하나인 Bank of America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온라인 고객 중 60%는 쇼핑할 때 아마존을 가장 먼저 찾는다고 합니다. 2위인 구글이 26%, 이베이는 3%의 응답률을 보여 이들 기업과는 상당한 격차를 자랑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89%의 고객은 아마존을 신뢰하고 있어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 대비 아주 높은 충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마존의 모방 불가능한 풀필먼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배송 서비스로 인해 고객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이는 결국 브랜드 로열티, 다시 말해서 충성 고객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존 프라임 구독자 수 추이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죠. 아울러 아마존의 브랜드 가치에도 반영이 되고 있고 이것들이 결국 아마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순환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마존의 경쟁력은 이미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차별화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존의 해자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은 AWS입니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부분이죠. 아마존의 클라우드 부분이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자랑하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고 가실게요. In 2018, AWS brought in $7.3 billion in operating income and $25.7 billion in revenue, which, for reference, is more than both McDonald's and Macy's. AWS 매출과 영업이익입니다.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보이죠. 그리고 서두에서 살펴본 대로 영업이익 면에서 봤을 때 아마존에 기여하는 바가 가장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마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조사기관인 가트너에 따르면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은 2022년까지 3,54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건 코비드-19 이전의 예측치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그 예측치가 더 커졌을 거라고 보는데요. 아마존은 이러한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에서 선두주의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AWS는 전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시장 점유율은 33%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대비 2배가 조금 안 되는 시장 점유율이니까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마이크로소프트 Azure보다 6년이나 먼저 시장에 뛰어들었고 이 6년 덕분에 AWS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배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업체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자, 엔지니어, 설계자 고객층을 공략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항상 시장 개척자가 유리한 것은 아니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지만 AWS는 적극적인 투자 지출을 하면서 그 6년을
헛되이 하지 않아서 지금의 AWS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AWS를 주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AWS는 3-4가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가질 수 있고 아마존에서 사용하는 한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반면 다른 솔루션 업체는 하나를 골라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AWS와 경쟁하기가 어렵습니다. 구글은 여전히 크게 뒤처져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 시장에서 강점이 있어서 향후 AWS와 격차는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저는 향후 몇 년간은 큰 변화가 없이 지금의 구도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AWS는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핵심 역할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AWS 창출되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미래 여러 신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의 3번째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아마존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러 분야를 나타나는데요. 정말 많죠. 자, 가장 먼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 부분인데요. 작년에 아마존은 1조 원대의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zus 를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존이 zus 를 인수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인 배송을 위한 것보다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장 공략을 위한 포석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는 말 그대로 운전기사가 없는 운송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모빌리티 서비스 대비 비용이 적게 소요되고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사람 운전자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시장에서 선두주자는 구글의 웨이모이고 GM의 크루즈, 그 다음에 우버, 리프트 등도 있습니다. 아마존은 zus 가 기존처럼 독립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럼 이 zus 가 보유한 기술을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정말 멋진 기술인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좀 설레지 않으신가요?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장의 성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고요. 아마존의 zus 인수는 이러한 성장성 높은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를 위한 포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AWS와 같은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디지털 광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아마존의 사업 부분인데요. 아마존의 디지털 광고는 크게 2가지 부문으로 나뉩니다. 먼저 아마존 애버타이징 부분이고 이거는 광고주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아마존의 플랫폼 내에서 광고를 게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는 아마존 DSP, Demand Side 플랫폼이 포함되고요. 2020년 1분기 기준 아마존 DSP는 구글, 트레이드데스크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플랫폼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이렇게 비디오 시청 시 옆에 광고를 넣거나 모바일 배너 그리고 데스크탑 화면에서 표시되는 광고 등이 바로 이 아마존 DSP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존 퍼블리셔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퍼블리셔들이 광고를 수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대형 퍼블리셔들을 위한 Transparent Ad Marketplace 그리고 중형 퍼블리셔들을 위한 Unified Ad Marketplace 등을 포함하고 있고 2020년 전반기 기준 아마존 ASP는 구글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플랫폼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이 디지털 광고 시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시장 역시 앞으로의 성장성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미국의 디지털 광고 시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체 광고 시장에서 디지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시면 나오죠. 그래서 앞으로도 광고 시장의 핵심은 디지털 부분이 될 것이라는 거에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장성 높은 시장에서 아마존은 빠르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광고 매출을 보면요, 연평균 41%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에 있는 여러 부문 중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여러 사업 부문을 도식화해 놓은 건데요, 보시면 성장률이 가장 좋습니다. 오히려 AWS보다 성장률이 더 큽니다. 영업 마진도 AWS 다음으로 가장 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광고하고 있고 주목을 좀 크게 못 받고 있는데, 저는 아마존의 광고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디지털 광고 시장의 성장성이 큰 만큼 여기에서의 이 아마존의 성장성이 크게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 정말 고무적인 부분은 디지털 광고에서 탑2인 구글과 페이스북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고요. 이 셋은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의 과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글과 페이스북이 디지털 광고에서 앞으로도 탑2를 유지하겠지만, 아마존은 이 둘과의 격차를 계속해서 줄여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다음 투자 아이디어는 바로 스마트 스피커입니다. 아마존 알렉사를 기반으로 한 아마존 에코 제품인데요. 스마트 스피커 시장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2021년에 스마트 스피커 판매 대수는 1.6억 개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무려 21%의 성장치입니다. 굉장히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존은 2020년 1분기 기준 전 세계 스마트 스피커 시장 점유율 23%를 기록하면서 1위를 가져가고 있고, 미국에서는 무려 68.2%로 압도적인 1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2위인 구글의 2배가 넘는 점유율이죠. 아마존은 알렉사가 고객과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함께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는 집 안에서는 물론이고 차 안이나 이동할 때 모두 말이죠. 궁극적으로 아마존은 알렉사를 통해서 고객들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더욱 많은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드론 사업이 있습니다. 자, 드론 사업에 대한 영상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제 설명을 좀 붙이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2020년 8월 31일 아마존은 배송 드론의 운영을 FAA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UPS, 알파벳의 윙 이후 세 번째인데요. 당시 아마존 프라임 에어의 부회장인 데이비드 칼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속해서 배송 드론 기술을 개발하고 FAA 등이 기관이 제시하는 규제를 준수해서 30분 배송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일 배송, 새벽 배송을 넘어서 아마존이 꿈꾸는 미래는 30분 배송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핵심 수단이 바로 이 드론인 거죠. 아마존이 꿈꾸는 드론 배송의 미래가 어떤지 이 영상을 통해서 잠시 엿보고 가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되는데요. 아마존이 궁극적으로 이 드론 배송을 통해서 하려는 건 뭘까요? 먼저 드론 배송으로 인해서 인력 구조를 전면 개편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인건비를 줄여서 수익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배송 인력을 드론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존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드론을 통해서 아마존은 30분 배송을 달성할 수 있게 되어서 더 많은 고객에게 더 빠르게 배송할 수 있게 되겠죠.
또 지리적으로 배송이 어려운 지역까지로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중국의 사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는 이미 드론을 활용한 오지 지역으로의 배송을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있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마존은 드론이라는 하드웨어, 그리고 AWS, 알렉사라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이라는 플랫폼의 조합을 통해서 아마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드론은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트렌드가 될 ESG 트렌드에 부합해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현재 배송 드론 기술은 단거리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무게만 배송이 가능합니다. 또 국가별로 드론 배송에 대한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글로벌 배송 네트워크 구축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요. 드론끼리 충돌할 경우 사람에게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기술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배송 드론이 인간을 대체할 경우 노동조합 등과의 분쟁 가능성도 상당할 겁니다. 그리고 배송 드론은 날씨에 매우 취약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과제들은 아마존이 드론 배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꼭 넘어서야 될 그런 과제들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존이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죠. 자, 그 다음에는 OTT입니다. 아마존 프라임, 프라임 비디오가 여기에 해당되죠. 아마존 프라임의 콘텐츠는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에 비해서는 아쉬운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라이센싱해서 볼 수 있게 해주기도 하지만 아마존이 직접 제작하거나 단독으로 라이센싱하는 컨텐츠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드 중 하나입니다. 정말 재밌고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이라면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건 아마존 프라임의 오리지널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반지의 제왕 저작권을 따와서 오리지널 시리즈로 제작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만큼 아마존은 앞으로 이 OTT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OTT 시장을 보면 유튜브, 넷플릭스, 그 다음으로 아마존 시청자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디즈니 플러스랑 ESPN 플러스, 훌루를 다 더하면 디즈니가 가장 크지만요. 그리고 빠른 배송을 위해서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수치가 전부 순수하게 아마존의 OTT 콘텐츠 때문에 가입한 사람이라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아마존이 지속적으로 OTT 콘텐츠에 투자하는 이유는 앞으로 배송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위해 아마존 프라임을 가입하는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 기존 프라임 가입자들을 묶어두기 위한 수단으로 강화할 목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사업도 있죠. 아마존 헬스케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예로 아마존의 제약 사업인 아마존 파마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약 사업에서의 풀필멘트 사업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아마존 파마시는 미국의 45개 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아마존 파마시에 직접적으로 처방전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워그린스나 CVS와 같은 기존의 대형 약국 업체를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들이 전달할 처방전을 토대로 아마존 프라임 고객들은 2일 안에 배송을 보장받고요. 고객들은 처방받은 약에 대해서 온라인 셀프 서비스나 전화 상담을 통해서 언제든지 문의가 가능합니다. 이 아마존 파마시와 별개로 페어팩은 기존대로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필팩은 30일 단위로 조금 더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심한 병세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존 파마시와는 타겟층이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제약사 외에도 원격 의료 서비스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케어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미국 전역에 있는 아마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아마존 케어 서비스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원격 의료 서비스, 만성질환 케어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 중으로는 다른 기업으로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마존은 이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불확실하더라도 일반 대중으로까지는 확대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아마존은 알렉사를 개인 비서를 넘어서 개인 의사로까지 역할을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렉사는 지속적으로 고객의 건강을 체크할 것이고 AI 학습을 기반으로 고객에게서 이상 기운이 감지되면 바로 그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학습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데이터는 AWS에 저장되어서 지속적으로 분석되고 학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객 역시 알렉사를 통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아마존 파마시나 아마존 케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알렉사 내 처방 좀 관리 좀 해줘 라든지 아니면 알렉사 나 약 더 떨어졌는데 다시 처방받을 수 있게 해줘 라는 오더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꿈꾸는 헬스케어는 대략 이런 모습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아마존 클라우드, AWS를 중심으로 제약 사업인 아마존 파마시, 보험 사업인 아마존 헬스 인슈런스, 병원 사업인 아마존 호스피털스, 그리고 고객 모니터링 부분인 아마존 알렉사, 이렇게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라는 거죠.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게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아마존은 루나라는 클라우드 기반 게이밍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역시나 또다시 등장하는 우리의 AWS, 즉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즉시 그 자리에서 게이밍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TV나 PC를 연결해서 게이밍 가능한 부분이고요. 아마존이 보유하고 있는 트위치라는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청하다가도 바로 이런 아마존의 게임을 바로바로 연결해서 접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게임 시장은 정말 꾸준히 증가해왔는데요. 이번 팬데믹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게임 시장의 성장을 정말 돋보였는데 여기서 아마존의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인 트위치의 유저들 역시 크게 늘어났습니다. 2020년을 보시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러한 게이밍 스트리밍 플랫폼 루나, AWS를 연계해서 게임 산업에서도 아마존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산업은 바로 핀테크 사업입니다. 아마존은 아마존 페이로 이 사업에도 진출해 있는데요. 아마존은 전자지갑 및 페이먼트 사업인 아마존 페이, 현금 예금 서비스인 아마존 캐시, 수상공인 대출 서비스인 아마존 랜딩, 회원 보상체계 서비스인 아마존 릴로드, 아마존 보험인 아마존 프로텍트, 그리고 신용카드 서비스까지 아마존의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방대한 가맹점과 소비자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이러한 페이먼트 사업을 하고 있죠. 특히 저는 소상공인 대출 사업인 아마존 랜딩 부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아마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제프 베조스가 창업한 블루 오리진을 통해서 우주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하지만 아마존은 최근에 우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우주용 클라우드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한 부분이지만 간접적으로 우주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저것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업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아마존은 정말 다양한 사업, 특히 앞으로 성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들에 진출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마존은 자신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유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게 듭니다. 저는 아마존이 이 결국 자신들이 꿈꾸는 세계를 이뤄낼 거라는 확신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의 세 번째 투자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번째는 해외 사업입니다. 특히 인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서두에서 봤을 때 아마존은 북미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큰 것을 확인했죠. 글로벌 매출은 30%가 조금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를 보면 독일, 영국, 일본 정도를 꼽을 수 있고 나머지는 비중이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고 글로벌 매출을 늘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영상을 잠깐 같이 보고 가시겠습니다. Slows in North America, the company hopes that eventually India can be another cash cow. But it needs a big market like India for its future growth.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저는 아마존이 앞으로도 계속 폭발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 진출해서 매출을 늘려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은 워낙 자국 기업 위주로 돌아가고 정치적인 이슈가 많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인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도는 엄청난 인구를 바탕으로 경제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2050년까지 인도는 전 세계에서 중국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가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4위로 밀려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강력한 내수 시장 구축을 위해서는 인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죠. 게다가 인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세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쯤에서 아마존의 인도 진출에 대한 역사를 짧게 이야기해보자면
아마존은 2012년에 인도에 특화된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인 정글리.com을 출시하면서 인도 시장에 처음 진출했습니다. 그 이후 아마존은 수많은 규제에 막히면서 사업을 제대로 확장하지 못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도 역시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한 편이죠. 인도 정부가 아마존이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은 아마존 차이 카드 프로그램을 출시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인도의 중소기업들에게 차를 제공해서 중소기업들이 제3자 벤더 네트워크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현재는 가입 기업이 50만 개 이상이 될 정도로 성장했죠. 또 인도 정부는 아마존이 풀필먼트와 물류창고를 직접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의 로컬 브랜드인 블루덜트와 인도 우편 사업국과 제휴를 맺어서 배송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존은 인도의 이커머스 시장에서 약 31%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을 정도로 성장했는데요. 1위는 플립카르트라는 기업인데 아마존보다 1%의 점유율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플립카르트는 미국의 월마트가 약 8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월마트와 아마존은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커머스 외에도 스트리밍 시장에서 아마존은 상당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와 함께 점유율 20%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말이죠.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스마트 스피커 시장에서는 9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최근에는 음식 배달업까지도 새로 출시를 했습니다. 알리바바와 더불어 알코올 배송까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존이 인도 시장을 굉장히 중요한 시장으로 보고 있고 여러 먹거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인도 시장을 먹게 된다면 정말 엄청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도 외에도 영국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식자재 배달에 힘쓰고 있습니다. 영국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미국, 독일 다음으로 가장 매출 비중이 큰 국가죠. 이 식자재 배송 시장 역시 코로나를 기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바뀌면서 앞으로 식자재 배송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아마존이 차별화된 강점이 있는 배송 부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아주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재무입니다. 아마존도 아주 훌륭한 재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비해서는 좀 아쉽지만 우선 우측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시면 아주 예술적인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우량 성장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좌측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장기 차입을 보시면 현금성 자산으로 장기 차입을 다 상환하고도 남을 정도로 유동성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은 아주 건강한 기업이라고 보는데요. 현금 흐름도 한번 보실까요? 미준의 집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현금 흐름은 제 양성을 몇 개 보신 분이라면 다들 아시겠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은 꾸준히 증가. 저는 이런 형태의 현금 흐름을 가장 선호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마존은 이러한 형태에 부합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꾸준히 우상하고 있죠. 그만큼 본연의 영업활동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보이는데요. 그만큼 여러 투자활동에 지출하는 돈이 많다는 거죠.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적극적인 투자는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을 보시면 마이너스인데요. 아마존은 돈을 빌리는 것보다 돈을 갚는 금액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유동성을 위해서는 부채를 줄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도 안정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문별 성장률을 나타낸 건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 연평균 18%대의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업들을 미친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은 경영진입니다. 저는 기업에 투자할 때 경영진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어도 그 기업을 이끄는 사람이 헛짓거리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마존은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위대한 CEO 중 한 명이 베조스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것보다 베조스의 확고한 신념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베조스는 아마존을 처음 창업했을 때부터 오로지 소비자를 위한 기업이라는 철학으로 아마존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건 베조스의 1999년 인터뷰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인터뷰를 몇 번을 봐도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일단 이 인터뷰 같이 한번 보시죠. But I believe that if you can focus obsessively enough on customer experience, selection, ease of use, low prices, more information to make purchase decisions with, if you can give customers all that plus great customer service, and with our toys and electronics we have a 30-day return policy. If you can do all of that, then I think you have a good chance, and that's what we're trying to do. You're not really a pure internet company.
anymore either, are you? I mean, you've got millions of square feet now of real estate. You've got a huge and growing inventory of items that you keep in we stock. do whatever. And you've got thousands and thousands of employees now. Yeah, we have over 3,000 employees and over 4 million square feet of distribution center space. And those are things I'm very, very proud of, because with that distribution center space and half a dozen distribution centers around the country, it allows us to get product close to customers so that we can ship it to customers in a very timely way, which improves customer service levels. That's what we're about. If there's one thing Amazon.com is about, it's obsessive attention to the customer experience, end to end. And that's what those distribution centers But you're are not for. a pure internet play. It doesn't matter to me whether we're a pure internet play. What matters to me is do we provide the best customer service. Internet, schminternet, that doesn't matter. Well, but it does matter to your investors to know whether they're investing in a company that No, they should is- be investing in a company that obsesses over customer experience. In the long term, there is never any misalignment between customer interests and shareholder interests. Well, that's the 네, 1999년은 인터넷 붐이 절정에 달했을 때인데 영상에서 봐서 아시겠지만 베조스는 아마존이 단순한 인터넷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만을 생각하는 기업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이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베조스의 이런 확고한 철학이 아마존의 성장 원동력 중 하나였다고 굳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프 베조스는 CEO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앤디 제시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베조스 자신은 의장직을 맡으면서 이제 현장 일선에서 물러난 거죠. 많은 분들이 이거를 리스크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이 소식이 발표되었을 때 아마존의 주가는 크게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시가 신임 CEO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앤디 제시는 AWS의 시작부터 AWS를 이끌어온 인물인데요. 제프 베조스의 오른팔이라고도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베조스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AWS가 아마존의 성장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한 만큼 제시가 오늘날의 아마존이 있기까지 1등 공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왼쪽 그림을 보시면 AWS 서비스가 론칭된 이후에 아마존의 시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CEO 임명이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임명과 매우 유사한 느낌을 받습니다. 과거 나델라도 CEO로 임명되기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주어 클라우드를 3년째 성공적으로 이끌어오고 있었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애주어 클라우드 덕분에 오랜 과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의 마이크로소프트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가를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이 나델라가 CEO로 취임한 부분인데 믿기 어렵겠지만 그 전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정말 재미가 없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하다가 그 이후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폭발적인 주가 수익률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아마존의 제시도 신임 CEO로서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할 거라고 보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나델라를 CEO로 임명한 게 게임 체인저가 되었듯 아마존에게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잠재적인 리스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규제입니다. 빅테크 기업의 숙명과도 같은 거죠. 항상 괴롭히는 것이 바로 이 규제입니다. 대표적으로 반독점보험 규제가 있고요. 최근에는 노동조합, 근로환경 등의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어떤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는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Incredible challenge to pull off. In recent years, Amazon has faced an onslaught of negative press about working conditions at every step of the process. We spoke to several workers about their concerns. Working conditions at Amazon are dangerous and that's systemic. I've worked in 5 different buildings in 3 different states from coast to coast, and it's the same everywhere. It might not be outright exploitation, but it is almost like a disposable workforce. It's been so pervasive that many of the pilots, in fact, most of the pilots at our airlines are actively seeking employment elsewhere. Last year, Amazon raised the minimum wage to $15 for all its 350,000 U.S. employees, more than double the federal minimum wage of $7.25. In his annual letter to shareholders, owner Jeff Bezos challenged other top retail companies to match this.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존은 이러한 규제나 어떤 문제가 갈등에 계속 시달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짚고 가야 될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개의치 않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제가 심각하게 보는 리스크인데요. 바로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지위 상실 리스크입니다.
아까 살펴본 대로 아마존은 현재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지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간은 AWS가 직무과도 같은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마이크로소프트 애주어는 기업 부분에 강점이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격차를 좁히고 있다는 것에 저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구글 클라우드 경우에는 가능성이 더 낮지만 역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아예 배제할 수 없겠죠. AWS는 아마존의 수익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아까 살펴본 대로 아마존이 신사 부분, 가령 드론이나 우주, 헬스케어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의 재원이 되기 때문에 만약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격차가 계속해서 좁혀지게 된다면 이 부분은 정말 큰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는 아마존의 디지털 광고 부분의 성장성이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경기가 기대했던 만큼 회복을 못하고 불황이 지속된다면 디지털 광고 시장 역시 기대와는 달리 성장세가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아마존의 수익세계는 타격이 되겠죠. 그리고 인도 시장에서의 성공이 어려울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인도의 릴라이언스라는 그룹이 있는데 정말 인도를 대표하는 대기업입니다. 여기도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출해 있지 않는 산업이나 섹터가 없습니다. 정말 다방면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 중에 대기업인데요. 릴라이언스 그룹이 이커머스 시장을 본격적으로 먹으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마존에는 정말 큰 위협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임 CEO 리스크도 있죠. 앤디 저시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아마존이 점점 성장세가 더딜 수가 있겠죠.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고 있고, 신임 CEO인 제시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마이너한 리스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미준의 집이 구한 밸류에이션입니다. 저는 5개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접근했는데요. 우선 성장률이 각각 15, 20, 25, 30, 35%일 때를 가정했습니다. 성장률이 15나 20%일 때를 가정하면 지금 아마존의 주가는 고평가입니다. 다만 성장률이 25% 이상일 때는 최소 15% 이상 저평가의 상태이죠. 근데 저는 아마존의 성장률이 25% 이상일 거라고 보는 게요. 아래 월가 애널리스트의 성장 전망치를 보면 매출은 연평균 26.5%, EBIT은 연평균 49.1%,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이 연평균 35%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5% 성장률은 사실 보수적인 접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두에 아마존의 주가는 최소 15% 이상 저평가되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미준의 집의 밸류에이션이 말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몇몇 적정 주가를 보면요. 우선 심플리 월스트리트에서는 아마존의 적정 주가를 4,317.76달러로 보면서 현재 주가가 22.8% 저평가가 되었다고 보네요. 오히려 미준의 집보다도 적정 주가가 높게 책정됐죠. 그리고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목표 주가를 3,944.79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47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단 1명만이 보유 의견이고 46명은 매수 의견이라는 게 주목할 만하고요. PER로 봤을 때 현재 아마존의 PER이 79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마존의 PER을 비교했을 때는 지금이 10년, 12년 전이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PER로 봤을 때도 저평가라고 보고 있고요. PSR, Price to Sales Ratio를 봤을 때도 4.45거든요. 근데 4.45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조금 높은 편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다른 기업들이랑 비교했을 때 PSR이 4.45면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저는 이렇게 아마존 같은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들이 PSR이 10도 안 된다? 심지어 5도 안 된다? 이거는 굉장히 저평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PEG 레이시오로 봤을 때도 1이 안 됩니다. 0.98이거든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피터 린치 형님께서도 PEG 레이시오가 1이 안 되는 기업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저도 좀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존과 같은 이런 덩치가 크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PEG 레이시오가 1이 안 된다는 것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아주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은 너무 길어질까봐 짧게 말씀드리면, 아마존에 투자할 이유 너무 많습니다.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공유드렸던 그런 투자 아이디어 대비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요. 아마존은 최소 15% 이상 저평가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40%까지 저평가됐다고 보고 있지만, 보수적으로 봤을 때, 정말 보수적으로 봤을 때 최소 15%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미주 내지 비중 확대의 최우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 정말 많이 준비했고 또 3편에 걸쳐서
공유 드렸는데 마음에 드셨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비슷한 컨텐츠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미준의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